broken to your surpris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공동기획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핵심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는데요. 지역 주민, 지자체, 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지역발전위원회 수장인 이원종 위원장을 모시고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볼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을 거쳐서 두 번의 민선 충북도지사를 지낸 행정 전문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종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할 두 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BS 권영철 선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현대 HCN 충북방송 노영원 보도제작 사업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 지역발전 사업의 핵심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역발전위원회 굉장히 낯익은 그런 기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잠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명칭이 있는 그대로 네.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네.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을 하고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종합 조정을 하고 네. 또 잘 이루어졌나를 평가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죠. 네. 그리고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19분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전국 각 부처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부의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11분의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전부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최근에 지역 순회 설명회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회 일정은 잘 마무리되셨나요?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네.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립한 정책을 알리는데 이제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 알리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국 각 시도를 순회를 했죠.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알리고 네. 또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일로 부산하게 보냈습니다. 네. 대통령의 자문기구라면은 정말 대통령이 오셔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시나요?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궁금해요, 정말 그게. 이메일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에서 끌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향에서 옳은 길을 찾아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또 보고하고 확정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회의를 7월 18일 날 네. 유원 전부 전 의원과 대통령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그 정책을 확정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을 늘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생물이기 때문에 네. 여건이 변하고 국민의 그 욕구가 변하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시로 보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그런 일도 해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행정은 생물이다. 네. 이 얘기 참 아주 명언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면서 변화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생물이다. 아, 행정도 생물이고 정치도 생물이고 이런 건데요. 오늘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그 지역발전위원회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두 가지가 사실 이름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예. 자문기구이긴 한데 역할이 혹시 중복되거나 뭐 좀 부딪히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네. 두 개 위원회가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지역발전위원회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고. 어떻게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하게 하고 경쟁력을 높여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일을 하고, 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소위 그 제도나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권한을 어떤 것을 지방에서 내려줄까, 아니면 또 이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행정 기구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겠는가, 그런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비슷한 것처럼 사실은 두 개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하나를 두고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 하나는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네. 두 개의 양 수레바퀴와 같은 막 그런 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노영원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 신대평 전 충남지사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두 기관 수장이 충청권 인사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충청권의 분위기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심대평 이제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이 충남지사를 하시고 네. 우리 이원정 위원장님이 이제 충북지사를 하실 때 아. 저가 출입기자로 많이 봤는데요. 네. 두 분이 뭐 워낙 가까우시고 또 행정고시 동기시기도 예. 하지만 아.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그 당시에 네. 지역 규현형 발전의 이제 상징이 뭐였냐면 행정 복합도시였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현재 세종시에 건립하기 위해서 두 분이 아주 힘을 합쳐 노력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결국 현재 세종시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7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 이게 두 분이 똑같은 시기에 또 지방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책을 맡게 되니까 충청 지역 주민들 아주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큰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과연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키워드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 소득이 한 2만 달러 될 때까지는 경제 성장 발전 일면도로 가요. 네. 근데 2만 달러 어간이 되거나 넘으면 가치관의 추구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문화복지 이런 걸 외겨갑니다. 네. 우리도 예외 없이 서베이를 해보면 과거의 경제성장 위주에서 이제 삶의 질 높여야 되겠다는 걸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어요. 네. 여기에 맞춰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도 국민들의 행복에다 역점을 둔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네.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실천되는 그런 상황에 네.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이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기본 정책은 호프라는 정책이 있어요. 호프요? 맥주 아닌가요? 그 희망이라는 뜻의 네, HOP인데 네. H는 해피니스, 네. 주민이 행복해야 돼요. 아. O는 opportunity, 네.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음. P는 파트너십, 네. 모두 손잡고 협력해 나가자. 아. 그다음에 그 E는 네. everywhere, 어느 곳에 살든지, 아.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게 하겠다. 네. 이런 목표로 6개 분야 17개 사업이 지금 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지역 행복 생활권. 그건 어떤 얘기인 거죠? 지역 지역 행복 행복 생활권은 생활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는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환경이라는 게 반경이라는 게 있죠. 네. 어디까지 내가 움직이며 사는가, 소위 생활권.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와 연계가 되면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도시민에게 주고 예를 들면 청정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농촌에 없는 거 고등교육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 문화생활 네. 이런 것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농촌이나 도시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며 살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충북지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농촌 고령화를 넘어서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일 큰 게 시골 가보면은 지난번 뭐 진주 의료 문제도 불거지긴 했는데 의료 복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농촌의 문제는 그 문제는 어떻게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율권을 가지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호프 프로젝트 중에 중요한 요인 하나가 사각 없는 의료 복지. 사각 없는 의료 복지. 어디에 살든지 복지 의료 혜택을 복지에 받을 수 있다. 사각이 있어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의료도 보면요. 지역별로 각기 다릅니다. 네. 농촌의 고령화된 농촌은 노인 중심의 의료 복지가 강화돼야 되고 네. 또 학생이나 또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또 복지가 교육시설, 문화시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지방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거 그 주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요. 그 학교가 자꾸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뭐 아이가 없으니까. 그럼 그 마을 자체가 황폐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말 피부에 닿는 중요한 말씀을 지적했거든요. 네. 농어촌의 고령화 이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도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지되는 학교가 생겨났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폐지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해가고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 곳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이게. 소규모로 그냥 두겠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2명짜리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러고 그 대신 중고등학교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소규모 학교를 두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 확보가 어려우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둘이나 셋을 통폐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 학생들의 통학이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먼 데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숙형 학교 이걸 보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섬세한 부분, 좀 덩치 큰 것보다는 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선출직들이 다들 뭔가 새로운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SOC 사업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좀 SOC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인다 아니면 좀 감소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철도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필요한 만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선진국 수준 정도까지 우리 전국의 SOC가 많이 됐어요.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 섬세하게 들어가지 못한 소규모 지역의 SOC 이건 빨리 갖춰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화된 지역에는 SOC를 하고 좀 SOC가 좀 갖춰진 쪽은 실제 주민 생활과 관련된 걸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구분 없이 어디나 섬세하게 가는 건 전국이 똑같이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농어촌에 아직도 계곡술 먹고 있는 곳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빨리 그걸 상수도를 넣어주고 농촌이라고 전부 공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농촌에 가면 축산 단지 있어서 그 냄새에 시달리는 곳도 많고 맞아요. 예. 또 농촌에 하수도 설치 안 돼가지고 악취나는 데 많습니다. 이런 걸 손봐드려야 돼요. 자,
자, 이번에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그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 재정적인 보조나 뭐 조세 감면 또 인센티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당연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중요한 또 두 가지를 들려면 하나는 지역의 자율성이에요. 네. 우리가 지방자치 본격화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사람도 20살이면 송년 취급해줘요. 네. 이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하고 네. 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행복생활권부터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권역을 설정하는 것도 지자체 주도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재정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균특법을 고치면서 지금 그 광특회라고 부르거든요. 광특회계. 그것도 개편을 하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그 각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처별로 각기 딴 사업을 딴 시기에 했어요. 혼란이 오고 중복이 되고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발전위가 주도를 해서 정부 각 부처 걸 모아서 통합을 해서 패키지로 그 지역에 하도록 능률을 높여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 취득세, 지방세인 취득세는 깎고 국세는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지방이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 근래 들어 아주 논란이 많았죠. 네. 지방에서 세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부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행정 오래 한 경험에 비추어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도 정부에 요구를 했고 불가피하게 꼭 조정해야 된다면 줄어드는 것만큼 항구적으로 보전해주는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책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방 소비세를 과거에 5%에서 10%로 2배 올려주고 또 지방 소득세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설정해주는 네. 이런 이제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내년엔 안 나요. 네. 후년에 가서 2015년에 가서 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예비비로 충당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대 국세 비율이 2대 8입니다. 그러면 20%밖에 안 되는 세입을 가지면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 하는 것을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또 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의 영역을 넓혀가겠는가 하는 걸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쪽은 지역 발전하자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하자 그러면은 다시 수도권 집중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오랜 세월 서로 밀고 당기는 주요 현안의 하나였어요. 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블랙홀이 돼서 지방에 빨려 들어간다. 지방에 피해의식 갖고 있고 또 중앙에서는 규제 중퇴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항상 뭐 대결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점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업단지 하나만 예를 들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산업단지가 노후된 데가 많아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노후된 산업단지를 활력을 찾게 하는 일은 수도권도 필요해요. 네. 다만 그게 지방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러면 지방에 해야 될 필요성은 뭐냐? 지방의 산업단지도 새로운 첨단 산업 분야로 기능을 높여가야 되지만 투자 요건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주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통 기업이 지방에 정착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또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죠. 네. 일자리 생기면 지역의 인재가 일자리에 가서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네. 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올해 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나요? 지금 그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 있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관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네. 또 각 부처에서 하는 일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소위 네.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이것이 강화되죠. 네. 법이 고쳐지면 상당히 아마 지방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반가운 그러한 그 입법이 될 겁니다. 네. 네.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 케이블 TV SO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지역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뭐 지역 문화도 많이 소개하고 지역 마케팅 또 뭐 관광, 뭐 축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좀 지역 케이블 TV SO와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구상하면 어떨까?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미 지역방송 케이블 TV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공중파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역의 세세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들은 얼마나 수많은 그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문제들을 피부에 닿게 자기네 일들을 자기한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대단한 영향력이 매체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 방송들 그러니까 국가정책도 그렇고 방송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렇게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그 지역이 주도적으로 어떤 발전의 밑그림을 잘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5+2 광역경찰권만 해도 중앙에서 정해서 네. 너희 둘이 결혼해라 하는 식으로 옛날 그랬죠. 이제는 지역 행복 생활권만 해도 그 사정을 제일 잘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이고 지방자치단체예요. 네. 거기서 권역도 설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오면 우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듬어주고 채워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지도해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답변에 이현정 위원장님의 모든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현정 위원장님, 또 권영철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노영원 사업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중앙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또 지역발전위원회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